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총회를 거쳐서 다시 군인권센터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임성근 고학이 권력형 로비 의혹 드러나 사단장 교체 수순 밟다 말고 임성근 뒤치다거리에 전격 투입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해병대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 내역이 공개된 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황급히 호주로 출국했다가 귀국하고 호주 대사직을 사임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수사 외압을 둘러싼 국민의 분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수사 외압이 왜 시작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그간 외압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단장 지키기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졌으나 의혹 수준에 머물렀을 뿐이고 구체적인 정황은 드러난 바가 없다. 군인권센터는 7월 28일 해병대 수사단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한 시점부터 임성근 사단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한 일련의 사실관계를 추적하여 누군가 임성근 사단장 구명을 위해 국방부 장관 등에게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공개한다. 첫 번째,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 보고 직후 시작된 임성근 사단장 거취의 논의. 7월 28일의 상황입니다. 해병대 사령관 수사 결과 보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7월 28일 금요일 오전 7시 20분경 김계한 사령관은 박정훈 수사단장으로부터 경북 포항 소재 호텔 마린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할 예정이라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후 사령관은 오전 10시에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열린 부사관 임관식에 참석하였으며 이어 포항 수성사격장 주민대책위원회를 만나러 온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난 뒤 해병대 1사단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만났다. 김 사령관이 군검찰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사단장이 입건되면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김 사령관은 임 사단장과 보직과 관련된 논의를 나눴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임 사단장도 이때 자신이 곧 피의자로 입건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임 사단장은 국방인사훈령상 제16조 제5호 중대한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지휘 감독 소홀에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해당하는 보직해임 대상자이며 제40조 2의 제1항 2호의 개인 비위 행위 또는 제16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와 관련한 조사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현 직위의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분리파견 조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7월 29일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병대 후속조치 대책회의입니다. 7월 29일 토요일 오전 9시와 오후 4시경 해병대 사령부에서는 사령관 주재하에 다음날 있을 장관 보고와 사고 후속 조치에 대한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때 논의한 후속 조치가 피혐의자 8명, 특히 임성근 사단장 등 지휘관에 대한 인사조치 방안이었을 것이다. 실제 김 사령관은 임성근 사단장 후임자로 주일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 검열실장, 현 해병대 1사단장입니다.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
현 해병대 이사단장입니다. 후보군 중 주일석 전비실장을 염두에 두고 김승겸 합참의장과 이를 토의하기도 했다고 군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임성근 사단장 교체 준비는 매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세 번째입니다. 7월 30일 오전의 상황입니다. 해군 참모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러 간 자리입니다. 7월 30일 오전 9시 30분 김 사령관은 박정훈 수사단장과 함께 계룡대에서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설명했고, 이어 보고를 마친 오전 10시에 따로 참모총장과 10분간 독대하며 임성근 사단장 인사조치에 대해 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임을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임성근 사단장 분리 파견 조치 결정 및 해병대 1사단장 교체 수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월 30일 오후의 상황입니다.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시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7월 30일 오후 4시 30분 김괴한 해병대 사령관은 박정훈 수사단장과 함께 국방부를 찾아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그런데 이날 보고에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나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배석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각 군에서 벌어지는 중요 사건의 경우 각 군 및 해병대 수사단이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를 보고하면 조사본부가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는 식으로 보고가 진행된다. 그런데 최상병 사망 사건의 경우 이러한 경로를 따르지 않았을 뿐더러 보고에 조사본부장, 법무관리관 등이 배석하지 않았다. 대신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 정책실장, 해병대 정홍모실장이 배석했고, 이는 이날 보고의 핵심이 수사 결과가 아니라 이 장관과 김 사령관의 독대에서 오간 임성근 사단장 보직 문제와 이를 포함한 다음 날의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과 관련된 내용이었다는 뜻이다. 실제 이종섭 장관 측이 관계기관에 진술한 내용을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박정훈 수사단장이 수사 결과를 보고한 이후 이 장관과 김 사령관은 독대하며 임성근 사단장의 거취 문제를 토의했다고 한다. 김 사령관은 문서 없이 서서 보고를 했는데 1사단장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범죄 혐의자로 경찰에 입첩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령부로 분리 파견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이 장관은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절차에 의거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두 번째 7월 31일 오전의 상황입니다. 임성근 사단장 분리조치 파견 명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군인권센터는 7월 31일 월요일 오전 11시 17분 김계한 사령관이 임성근 사단장과 관련한 인사명령을 내린 것을 확인했다. 해병대 제1사단장을 해병대 사령부로 분리 파견 조치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임성근 사단장은 파견 조치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듣고 출근을 하지 않은 채 공관에서 대기 중이었다고 한다. 인사명령에 앞선 오전 9시 53분 김 사령관은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10시 50분에는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임기훈 비서관은 현재 중장으로 진급해서 이곳에 없습니다. 박진희 군사보좌관은 투스타로 진급해서 일선 사단장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이때의 전화는 장관으로부터 받은 전화일 가능성이 높다. 이후 11시 1분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남겨 한기호 위원장은 11시 43분에 답장을 했고 11시 44분 김괴한 사령관이 한기호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11시 2분 국회에 파견되어 있는 해병대 연락관에게 11시 3분에는 신원식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 형 국방부 장관에게 11시 4분에는 김병주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보된 내용과 전화 양상을 볼 때 김 사령관은 분리파견 명령 전후로 주요 인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임성근 사단장 인사조치에 대해 보고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오전 11시 17분에 내린 파견 명령이 함의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11시 17분까지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회 국방위원회 등 어디에서도 해병대 사령관이 임성근 사단장에게 책임을 묻는 인사조치를 발령하는데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동을 걸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임성근 사단장 파견을 결정했다는 건 당연히 다음 순서로 사단장 교체도 함께 결정했다는 걸 의미한다. 전투부대장인 해병대 1사단장 보직을 비워둘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전투부대장은 국방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후임자가 절차를 밟아 임명되길 기다려 정식 교체는 하지 못하고 임 사단장부터 파견 조치한 것뿐이다. 파견 명령이 이루어졌다는 건 다시 말해 이종섭 장관 성까지 해병대 1사단장을 교체하는 데 동의했다는 뜻이고 이는 임 사단장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셋째, 보직 교대에 앞서 서둘러 분리파견부터 조치한 것은 언론 브리핑에 앞서 사고 책임자로 적시된 사단장에 대한 선제적인 인사조치를 단행하여 국민들에게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 뜻으로 풀이된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경로, 임성근 사단장 신변부터 챙긴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섭 장관의 급작스런 분리파견 취소 지시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31일 오전 11시 45분경 이종섭 장관이 대통령실 일반 전화로부터 전화를 받은 이후 상황은 급변한다. 이 장관은 11시 57분 박진희 군사보좌관의 전화기를 통해 김계한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 브리핑과 국회 설명을 홀딩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2, 3분이 지난 11시 59분경 김 사령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 장관은 김 사령관에게 1사단장을 빨리 복귀하게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 갑자기 언론 브리핑을 중단시킨 뒤 제일 먼저 챙긴 것이 1사단장 거취 문제였던 것이다. 이 장관의 전화를 받은 김 사령관은 부사령관, 수사단장, 정훈공보실장 등에게 차례로 전화하고 해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는 전화를 건 뒤 오후 12시 25분 해병대 1사단 행정부사단장에게 전화를 건다. 해당 통화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순서와 수신자를 고려할 때 임성근 사단장을 복귀시키기 위한 행정조치를 취했을 개연성이 높다. 이로써 임 사단장은 분리파견으로부터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다시 1사단장 보직으로 복귀하게 된다. 그간 이 장관이 주장해왔던 대로 이첩 보류를 지시한 이유가 초급 간부나 여단장, 피혐의자 적시에 대한 의문 때문이었고 사단장과는 무관했다면 상황 급변 후 사실상 첫 지시가 임성근 사단장 복귀였다는 점은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일이다. 누군가 이 장관에게 임성근 사단장의 거취와 관련해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서둘러 임 사단장의 분리파견 조치부터 없었던 일로 만든 것이다. 두 번째, 임성근 사단장 12시 54분에 돌연 당일 소급 휴가 상신. 제보에 따르면 임성근 사단장은 행정관에게 지시하여 7월 31일 오후 12시 54분자로 7월 31일자 연가를 상신했다.
오전 11시 17분에 해병대 사령부로 분리 파견 명령을 받았던 임성근 사단장이 상황 급변에 따라 갑자기 정오가 넘은 시각에 당일 휴가를 소급 신청한 것이다. 마치 계획이라도 한 듯 분리 파견 명령을 뒤집으라는 장관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휴가 신청을 낸 것이다. 출근을 안 한 상태로 분리 파견만 취소되면 7월 31일 오전에 출근을 하지 않고 공간에서 대기하던 임성근 사단장은 무단 이탈 상황에 놓인다. 이 때문에 황급히 소급 휴가라는 기상천외한 셀프 특혜를 자행한 것이다. 현재 임성근 사단장은 전산상으로 7월 31일 오전에 출근을 안 하고 있다가 오후 늦게 당일 휴가를 신청한 황당한 기록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파견 명령을 취소시키고 휴가까지 소급 신청한 임 사단장은 휴가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 다음 스텝을 밟는다. 이종섭 장관이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내린 휴가 처리 지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오후 1시 30분 국방부에서 장관 주재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1시 32분 군사보좌관을 통해 김계한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인근에 있는 해병대 장성을 회의에 참석시키라는 명령을 전달했다. 이에 근처에 있던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정종범 부사령관이 장관 주재 대책회의에 도착한 시각은 2시 15분경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정부사령관이 도착했을 무렵 이미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출국을 위해 공항으로 떠나는 분위기였고 장관은 2시 20분에 이석해버렸다. 시간 관계상 장관이 정부사령관에게 제대로 된 지시사항을 차분하게 하달한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정부사령관의 당시 메모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오른쪽은 자필 메모입니다. 그 글씨가 너무 날려서 써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그걸 타이핑해 놓은 글씨고요. 장관 직무실 7월 31일 14시 17분에서 20분, 약 5분. 법무관리관, 대변인, 군사보좌관 배석, 5분에 7분 정도 말씀 후 대외 출장 이동하심.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도 장관은 10가지의 지시사항을 하달하였는데 이 중에도 임성근 사단장 신병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었다. 6번 지시사항입니다. 오른쪽에는 자필 메모입니다. 6. 휴가 처리 난 후 보고 이후 형식적 휴가 정리라고 메모되어 있습니다. 이 장관은 임성근 사단장을 복귀시키라는 지시에 이어 곧장 주요 지시사항 10가지에 임성근 사단장을 휴가 처리하라는 내용까지 포함시켰다. 이 장관은 보고 이후 형식적으로 휴가 정리를 하라며 구체적 지침까지 세세히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15시경 공항으로 이동 중이던 이 장관은 박진희 군사보좌관 전화를 통해 정종범 부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7월 31일 하루만 휴가 처리하고 내일부터 정상 근무하는 걸로 정리하라는 지침을 재차 강조한다. 파견 명령, 대통령실 전화, 파견 취소, 휴가 소급 신청, 휴가 처리가 순서대로 맞아떨어지는 모양새다. 당시 박진희 군사보좌관은 우즈베키스탄의 해외 출장을 동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련의 상황은 7월 31일 오전의 외압 상황이 단순히 수사 이첩을 보류시키는 데에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장관이 장군 한 명의 신병과 관련한 매우 디테일한 사정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챙겨주는 상황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이 장관은 당시 해외 출장을 앞둔 터였고 국방부는 갑작스러운 언론 브리핑 취소 등의 상황 변화로 혼란한 상황이기도 했다. 임 사단장의 상황과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이 장관에게 임 사단장의 신병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구체적인 지시는 나오기 어렵다. 8월 2일자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의 임성근 정상근무 재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성근 챙기기는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후에도 계속된다. 8월 2일 오전 11시 13분 김계한 사령관은 이종섭 장관에게 수사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사실을 최초 보고한다. 수사기록 이첩을 막으려 했던 장관 입장에서는 매우 긴박한 보고였을 것이다. 그런데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은 장관이 궁금해한다며 수사단장에게 나중에 이첩하라고 정확하게 지시했는지 경찰로 이첩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더니 오후 12시 42분 메시지를 통해 1사단장은 직무수행 중인지요? 라며 뜬금없이 임성근 사단장의 신변을 챙겼다. 이 장관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해병대가 사건을 이첩해버리자 지시했던 사항들을 잘 이행했는지 챙기는 과정에서 혹시 임 사단장 거취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되어 사단장의 신변부터 살폈던 것이다. 이는 그만큼 이 장관이 누군가로부터 임 사단장의 신변과 관련한 압박을 상당히 받고 있었던 것이란 방증이기도 하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결과 보고 직후 국방부 장관, 해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은 모두 임성근 사단장에게 해병대 1사단을 계속 맡기기 어렵다는 지휘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판단은 7월 31일 오전 11시 17분에 내려진 분리파견 명령으로 귀결된다. 그런데 이종섭 장관이 11시 45분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은 직후 상황이 급변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때부터 이 장관이 임성근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군 지휘체계의 정점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 하급자인 장성급 장교 한 사람의 보직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해외 출장 길의 휴가 처리 지침과 출근 상황까지 세세히 반복하여 챙긴다는 것은 군 조직 특성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정황은 임성근 사단장이 특정인에게 본인을 구명하기 위한 로비를 진행했다는 강한 의심을 낳는다. 물론 해당 특정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시시각각 임 사단장의 요구사항을 전달,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 것이다. 대통령 주변의 누군가가 임 사단장을 위해 대통령에게 구명운동을 해주고 국방부 장관에게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퍼즐을 맞춰볼 때 대통령의 경로는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 수사 외압은 치밀하게 계획된 임성근 고아기 구명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을 공산이 크다. 만약 로비에 의해 수사 외압이 자행된 것이라면 문제는 한층 심각해진다. 특정인을 구명하기 위한 불순한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수사를 방해, 무력화시키고자 국가 권력이 남용된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다. 내일 4월 3일은 국회에 최상병 사망 사건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회부되는 날이다. 국회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반드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사법질서를 농락한 권력형 로비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기 위해 국회가 움직여야 할 때이다. 파견 명령을 받은 임성근을 초법적으로 구명하고 신변을 살뜰히 챙겨준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는 어떤 루트로 누구의 요구에 따라 임성근 고아기 미션에 뛰어든 것인지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저희가 세세하게 다 좀 써서 설명을 해놨고요. 그래야지 기사가 쓰는데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이 모든 상황은 다 제보받은 것입니다. 복수의 제보자에 의해서 저희가
중첩적으로 다 확인을 했고요. 네네. 제가 오늘 보도 자료를 내시고 발표하시는 내용이 과거에 발표를 하신 적이 있던 내용이 포함돼서 종합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다 새로운 내용인지 제가 당장 구분을 못하겠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이전에 이제 그 언론 보도가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각 언론사 단독 보도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이 이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군인권센터에서 발표했던 내용과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새롭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그동안에 사실 임성근 사단장이 분리 파견이 됐었다 안 됐었다가 국회에서 이제 뭐 김병주 의원 질의 과정에서 뭐 질의응답으로 뭐 파견 명령이 됐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정종범 부사령관 입에서 나오고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의혹들이 제기된 과정이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어떻게 그리고 실제로 분리 파견 명령이 인사명령으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근데 11시 17분, 그러니까 7월 31일 외압이 있었던 날에 오전 11시 17분에 임성근 사단장이 해병대 사령부로 정책연수 파견 명령이 났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 명령이 내려왔다라는 거는 사실 분리 파견 명령을 국방부 장관이 고민하거나 또는 해병대 사령관과 전날 만났잖아요. 7월 30일 날. 만난 뒤에 뭐 수사 결과에 대해서 뭐 장고의 끝에 걸쳐서 뭐 7월 31일 오후에 다시 판단하게 되어 사단장은 죄가 없는 것 같으니까 뭐 이렇게 빼줬다 이런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이제 입증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사실 해병대 사령관이 이렇게 장관부터 시작해서 안보실과 국회 국방위원장과 간사와 이런 사람들에게 연락까지 다 돌린 다음에 이 시기에 임성근 사단장을 분리 파견하는 실제 명령을 내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명령까지 다 난 상황에서 임성근을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 놓으라는 지시가 11시 45분에 이제 전화를 받고 난 뒤에 나왔다는 것이 오늘 새롭게 밝혀진 정황일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해병대 사령관이 이 시기에 전화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인사명령 전후로 아까 말씀드린 뭐 한기호 지금 뭐 의원이라던가 신원식 장관이나 김병주 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 시기에 해병대 사령관한테 무슨 전화 받으셨는지 한번 취재해 보시면은 이 정황은 금방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인이 된 것은 11시 17분에 파견 명령이 났었던 임성근 사단장이 12시 54분에 당일 소급 휴가를 상신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도 전산망에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보받은 내용은 손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에 문의하시면. 파견 명령이 났으면 사실 임성근 사단장이 소급 휴가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파견 명령을 내게 되면은 그날 바로 사람이 텔레포트해서 해병대 사령부로 옮겨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동 시간이라는 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휴가 명령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휴가 신청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파견 명령이 이제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신의 그 인사 기록을 사실상 세탁하기 위해서 지금 휴가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 당일에 군대에서 그날 뭐 출근 전 시간도 아니고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오후 1시에 갑자기 아침부터 오늘 휴가를 처리해 주세요라고 휴가를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뭐 병사도 아니고 투스타 장군이고 전투부대 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침에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고 오후 1시쯤에 휴가를 소급해가지고 상신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과 관례를 다 깨고 이렇게 긴박하게 휴가 신청을 하고 이게 다시 승인이 되는 과정들만 보더라도 이 상황이 지금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새롭게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이제 대통령실에 전화를 받고 장관이 후닥닥 그 수사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그다음에 임성근 사단장이 복귀하게 되었다라는 기존의 사실관계에서 비어있는 부분들의 퍼즐을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날 7월 31일에 파견 명령과 대통령실 전화와 파견 취소와 휴가 소급 신청, 휴가 처리 이런 순서대로 임성근 사단장이 원래는 사단장직에서 쫓겨날 사람이었는데 갑작스럽게 하루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복귀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사건 터졌을 당시에 해병대 전직 장성들로부터 들은 얘기는 보직 해임 결정이 났고 출근하지 않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따리 싸고 있다고.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휴가 처리를 하면서 이렇게 셀프로 이렇게 소급 적용하는 것도 사실상 장성 인사에서는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직 해임을 할 때는 전광석화까지 아주 빛의 속도로 하죠. 윤일병 사망 사건이 터졌을 때 보직 해임된 사람들을 한번 복귀해 보십시오. 사단장, 군단장, 그리고 역대 참모총장이 군 사망 사건으로 잘려나간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은 단칼에 정리들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전투부대의 사단장이고 이제 후방이라고 인식하겠지만 사실 해병대 1사단은 전방부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유사시 상륙군으로서 원산이나 금강산 일대 이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병력이기 때문에 공격군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실상 야전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해안 초소들이 다 있는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후방부대가 아닌 전방부대장을 교체할 때는 거의 빛의 속도로 합니다. 왜냐하면 전투 공백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역대 군대 내에서 병영 부조리나 사망 사건 등이 있어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폭로를 해서 사단장들이 보직 해임될 때는요 거의 자고 오면 하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정리하죠. 왜냐하면 여론의 질타와 그리고 명백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그 사람을 계속 그 지위에 두는 것이 여러 가지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과거에는 군사경찰권을 다 쥐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뭐 쥐고 있는 지점이 있지만 검찰권까지 지금은 검찰권이 총장들로 다 이관됐지만 군 검사들 목줄까지 사단장이 거의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사단장들이 그런 곳에서 자기의 범죄 혐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다른 이제 부정부패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다 정리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 시점에도 임성근 사단장은 보직 해임이 되지 않고 있는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지금 보직 해임도 이상한 자리에 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그냥 보통 이러면 전역 수순으로 밟아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맞는데 전혀 지금 뭐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경북경찰청도 지금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상태고 또 알려진 바와 같이 경찰이 이 사건에 개입됐다는 것이 공수처에서 일부 확인돼서 나오는 보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수사본부, 그 대통령실에 있던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있는 경찰, 그리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뭐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수사 외압의 실체가 대통령 경로설이었는데 도대체 이게 대통령의 어떤 뭐 되게 불같은 되게 뭐 아니면 되게 성격이 급하셔서 이렇게 보고받고 바로 이렇게 대노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저희는 이 경로설에 더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임성근을 챙기는 과정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의미하는 게 거대한 로비가 형성되었다라고 밖에 판단을 할 수 없는 정황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고 파란 글씨들은 저희가 제보를 통해서 새롭게 확인한 사실들이고
뭐 증거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피해자 보호, 저희 제보자 보호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구체적인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그 이종섭 장관이 지금 해외 대사 되고 뭐 이렇게 1년에 그만두는 과정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막기 위해서 제가 당시 군인권센터와 함께 얘기했던 게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빨리 발의해서 6개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을 묶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당시 이 탄핵소추안이 잘 가다가 대통령이 귀국하면서 뭐 이제 이상하게 이제 야당에서도 추진하던 동력을 잃었고 대통령실이 당황한 나머지 월요일 날 소폭 개각을 했어야 되는데 개각을 못했던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되게 기상천외하게 자진 사퇴하는 걸로 정리되면서 사표 수리했죠. 호주 대사직도 지금 그런 모양새하고 똑같습니다. 판박이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에 뭐 수사를 받으면 된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 사실 빨리 구속을 시켜야죠. 핸드폰도 지금 교체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수사 방해하면은 통상적으로는 빨리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신변 확보하고 증거자를 더 찾아내는데 지금 1년의 공수처의 수사가 뭐 본인들은 수사 인력 때문에 되게 더디다고 얘기는 하지만 수사의 기법과 통상적인 예로 봤을 때는 조금 많이 더디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성근 그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빨리 구속 수사를 해야 윗선이 누군지를 밝힐 수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들이 지금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잘 이행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새로운 로비의 실체들이 과연 누구인가 대통령이 군 조직의 통수권자로서 장관의 명령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런 휴가를 줘야 되고 보직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챙겨야 된다는 건 사실상 본인이 거의 입력시켜줘야 되는 일이거든요. 장관도 이런 걸 잘 못 챙깁니다. 왜냐하면 군 구조가 다 다르고 실질적으로 이제 국방부 장관을 위시해서 모두가 다 보직 해임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거를 뒤집히는 과정에서의 디테일한 이러한 자기 보직 챙김은 임성근 사단장이 구체적으로 자기 상황을 대통령이나 대통령에게 얘기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기 때문에 이런 실행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구인지 뭐 지금 한간에는 누구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그게 중간다리 역할이 없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게 밝혀졌으니 그러면 임성근 구하기의 실질적 로비스트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되는 거죠. 임성근 사단장이 대통령에게 다이렉트 전화를 했을까? 아니면 그 중간자 역할을 하는 안보실에 또는 대통령실에 누군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대통령의 비선 그룹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수사를 해서 수사 외압의 주체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질문이 또 있으신가요? 네. 이제 조금 아까 보직 얘기하신 거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건 파견 명령입니다. 이제 군인들이 파견이 있고 그다음에 보직 해임 절차가 있고 보직이 교대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씩 다 다른데요. 파견의 경우에는 일단 지금 있는 부대에서 다른 쪽으로 발령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직 자체를 예를 들어서 임성근 사단장이 1사단장인데 1사단장 자리 보직을 당장에 해임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요건도 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수사가 개시되어서 입건이 되고 뭐 그에 따라서 중대한 비위행위가 어느 정도 판명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2단계는 이제 이첩이 되어가지고 입건을 시킬 대상자로 임성근이라는 사람을 경찰에 넘기는 단계이기 때문에 바로 보직해임을 넘어가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 제기하고 소송 걸면 뒤집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파견 명령의 형태로 해병대 사령부로 소속을 옮겨놓고 해병대 1사단장의 직무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근데 사단장을 파견 명령을 내놓으면 1사단장 자리를 그대로 비워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공석이면은 부대 운영이 안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7월 31일 전날에 이 파견 명령을 내기 전에 이미 누구를 1사단장으로 후임 명령을 낼 것인가에 대해서 해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 해병대 사령관이 상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름이 나왔던 사람이 원래는 주일석 전비실장이었고 주일석 전비실장이 좀 어렵다는 얘기가 합참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정종범 부사령관으로 사실상 내정을 하고 이제 파견 명령을 냈던 것이죠. 임성근에 대한. 그럼 왜 파견 명령과 동시에 새로운 1사단장에 대한 인사 명령이 없었느냐라는 건 아까 기자회견문에 나오듯이 전투부대장은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있어야지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이 사람을 1사단장으로 임명해 주십시오 하고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아직 그까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임성근을 파견해놓고 그 다음에 후임자를 이제 임명한 절차를 밟으려고 한 단계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파견 명령을 냈다는 건 임성근 사단장을 보직에서 밀어내기로, 그러니까 쫓아내기로 했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파견하고 다시 복귀시키고 이런 과정들은 전투부대장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이 시기에 이제 도는 얘기로는 7월 28일에 임성근 사단장이 이제 김기한 사령관을 만나지 않습니까? 뭐 기자회견문에도 나옵니다만 나온 자리에서 자신이 책임을 통감하고 어느 정도 뭐 자신도 내려놓을 테니 자기가 그래도 단숨에 뭐 보직해임되고 전역이 되면은 순식간에 이제 자기 월급이 다 날아가게 되니까 내 먹고 살 길을 좀 찾을 수 있도록 해병대 사령부에다가 정책연수증을 보내주면 감사하겠다라고 해서 해병대 사령관이 그렇게 하자라고 했던 것이 있고 기억하시겠지만 아마 이 시기에 그 임성근 사단장이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가 그 모든 걸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는 보도가 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사퇴하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책임은 지겠지만 사퇴는 아닙니다라고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지 싶었을 텐데 이게 원래는 7월 28일에 임성근 사단장이 이런 식으로 김기한 사령관한테 의사를 밝혔고 자신이 물러나는 것의 모양새를 좀 갖추어 달라는 부탁을 사령관에게 해서 당시 사령부 공보정훈실에서 그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임성근 사단장이 이제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책임을 지고 뭐 부하들을 위해서 물러나는 모양새를 갖추어 주려다가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임성근 사단장이 다른 쪽에 아마 로비를 넣은 것이 주요하게 먹히게 되면서 언론 보도가 다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한쪽으로만 로비를 넣었다고 보이진 않고 7월 28일에 본인이 입건이 될 예정이라는 건 알게 된 순간부터 다방면으로 계속 로비를 넣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그 중에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어떤 모처에 로비가 먹히게 되어가지고 7월 31일에 상황이 급변하게 되는 과정들로 이어지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보직해임과 파견 명령의 과정을 이 배경을 가지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또 있으신가요? SBS 평방은 네. 이미 답해주시긴 했는데 그 로비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해주시겠지만 군인권센터 판단하시기에는 그 근거가 꽤나 확실한지 아니면 아직 좀 의혹 수준인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근거는 명확하죠.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전화 온 게 장관으로부터 내역이 이미 공개됐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대통령이
아무리 국군 통수권자지만 군 구조에 대해 잘 모르시잖아요. 이걸 다 뒤집어 엎는 과정이 일련의 대통령의 큰 줄기의 지시와 그 다음에 이제 자잘하게 이제 이 임성근 사단장을 챙기고 이런 디테일한 명령들을 내리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누군가가 대통령의 전원에 따라서 뒤집어 엎은 것에 대해서 어명에 뒤따르는 후속 조치 어명이거든요. 대통령이 이걸 전화 일일이 해서 사단장 휴가 처리시켜라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알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이제 본인이 처해 있는 과정을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작동되는 로비 세력이 있는 것이죠. 그 로비 세력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또는 본인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대통령에게 주입시켜야 되는 사람이 있고 대통령의 어명을 계속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디테일하게 장관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그렇다면은 대통령 측근 중에 누군가 명령을 계속 실행했거나 아니면은 이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대통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과 대통령을 먼저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대통령이 어명을 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대통령실 안에서 있었으니 그게 안보실인지 아니면 경호처장인지 군 구조를 지금 잘 아는 사람들이 개입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장관에게 다이렉트로 전화할 수 있는 안보실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보면 빤하잖아요. 육사들이 쫙 있으니까 육사 선후배들이 다 쫙 배치되어 있죠. 김동혁까지 검찰단장까지. 그러니까 검찰단장이 칼 차고 사령관 찾아가서 팔 비트는 거 아니에요. 진술을 원할 때까지 받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대통령실에 누군지가 밝혀져야 되는 게 있고 대통령실 외곽에서는 누가 했는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되는데 지금 뭐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뭔가를 로비를 받은 정황은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제보들에 의해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들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다면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일렬로 정렬되잖아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육사인 경호처장, 안보실 2차장인 임종득 육사, 임기훈 국방비서관 육사, 장관 군사보좌관, 그리고 장관이 없었을 때 장관의 일을 대행한 신범철 차관, 해병대 왜 말을 안 듣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일렬로 정렬되는 거죠. 그리고 김동혁 검찰단장 원스타 이렇게 일련 과정에 쫙 줄이 서는 게 있고 다만 몇 가지 좀 의문이 되는 것들은 이제 경찰을 움직이는 걸 이 라인이 했을까? 저는 또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도 경찰 라인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명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각자의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게 권력형 비리 범죄고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문란 행위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검을 조속히 빨리 통과시켜서 대통령 거부권 없이 대통령도 명백하게 이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입증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